되게 부드러운데. 이문열 씨가 그랬잖아. 칼을 들 때, 뭐 창을 들 때라고. 근데 확실히 그 다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그건 맞아요. 그 생각에 시작하는 건 맞아요. 사회주의를 알아야지 싸울 수 있는데. 뭔 얘기나 말았지. 그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하던 얘기 잠깐 저기 하면 제가 애들 키우는 얘기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논리가 경쟁과 시장의 논리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어떤 좀 좋은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국가 권력. 근데 국가 권력을 그럼 무조건 없앨 거냐? 그럼 그러지 못한 왜냐면 국가가 무너지면 또 시장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 위계 조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위계 사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거냐? 기업 같은 거. 기업은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자꾸 저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계약 관계 같은 것도 국가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딴 데로 갈 수 있는 여지만 생긴다면 엑시트라고 얘기하던데 그냥 그 근로자가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딴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그냥 일자리가 많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문턱들을 국가가 정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내에서도 시장 위계 조직이라고 해도 시장의 경쟁 체제가 되니까 어느 이상 이제 지금 좀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왜냐면 이 사람이 위에서 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그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못해 나갈 수 있게만 된다면 그리고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그건 이제 회사란 조직의 위계 조직은 설명이 돼요. 근데 엑시트가 안 되는 곳 내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국가 나라에 퍼져나가기 힘든 형태의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 그래서 저는 과정도 엑시트가 안 되는 이게 나는 이거 선택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기 힘든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가지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좀 그건 굉장히 좀 공들여서 우리가 부모가 아이의 그런 걸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득하고 동의받고 하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무튼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건 또 개개인의 굉장히 좀 자유주의자를 키워내는 중요한 또 터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의 문제도 항상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언젠가 그때 자유경험 원장님이랑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미나도 한번 가지면 참 좋겠다. 열렬히 그때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수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항상 사랑한다는 거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각자 자기 경험들 나누는 시간 가지고 또 옆으로 빠졌습니다. 아니 나 만약에 그거 하면 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해봐요. 같이 원장님이랑 얘기해서 그 세미나도 언젠가 한번 가정의 달 기념으로 해서 5월 달쯤 해가지고 자유주의 가정 이제 5월달 제일 바쁜 달이야. 그래 알 수 없고 아무튼 그런 식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적용되지 못하는 조직을 찾아내고 그런 문제도 그래요. 사실은 외부에서 막 유입해 들어온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 룰을 아직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또 당연히 자유를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응시키게 해주는 요 사회에 근데 그 적응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든요.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 사회에서 하기에는 이게 잘 안착하게 해주느냐 그게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버퍼 역할 하듯이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끄집어내고 얘기하고 하는 게 우리 자유주의 시민들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시민 얘기하면서 자유주의 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과 사회의 이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은
거기에서 따뜻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부모를 떠나니까 이건 온통 원수들 적들만 주변에 있어.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 때 공포감 속에서 그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거 받게 되고 할 텐데 그거를 그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키워주면서도 세상은 경쟁 사회라는 거를 느끼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무조건 이쁘다 너가 최고다 해줬다가는 나중에 바보 되잖아. 제가 네. 정규재 대표님 강의를 듣고 뭐 1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규재 대표님한테 정말 100% 공감한 딱 한마디가 있어요.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뭔가 해탈이 되는 느낌?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항상 안 그럴 거라는 청사진만 계속 제시하고 현실은 거듭 지옥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빠른 깨우침을 얻어서 인생은 고단하다.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끼리 수많은 실수도 해가면서 서로 그런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인간으로서 잘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인생과 사회가 고단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별천, 그러니까 그 돌파구, 네. 해방구, 네. 그게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거 가족이고, 그 뭐 너의 뭐 친구들이다라는 그런 구분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보통 그 심리학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애정 과다로 애정 과다가 오히려 사회적 적응을 되게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했지. 예. 그러니까 이게 롤로메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자기는 롤로메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못 받은 어떤 사람 중년 여성들이 이제 불안을 가질 것이다. 불안감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사람들 동의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백인의 중년 여성들은 거의 맞았는데 흑인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집에서 막 내쫓김 당하고 그런 사람들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오히려 부모가 정확히 선을 그어가지고 어렸을 때라도 나 너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사람이 밖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만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애정 구조를 알아서 만들어가는데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나 너 사랑 어떤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윤리적 규제 있잖아요. 그 윤리적 규제로 애들에게 짜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꾹 참고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이중 메시지를 받는다고 해요. 부모 얼굴 표정은 찡그리고 힘든 얼굴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라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는 날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서 이 사람은 정신질환은 않고 불안을 가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진실 존중이 생각나네요. 그 진실이 말하자면 중요한 것 같아요. 불행하면 불행하다 인정하는 거. 행복하면 행복하다. 근데 현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에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성공이라는 것에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학 강의, 뭐 리더십 강의, 뭐 힐링, 뭐 이런 강의에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비싼 수강료를 주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저런 너무 높은 꿈에 막 부풀어 있으니까 현실에 자기 취직할 때도 보면 직업을 너무 많이 고르고 제3국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직업 천지라고 불법 처리해가면서 들어오는데 자기네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하이 퀄리티라 생각하고 그런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망감도 크고 또 패배감도 크고 상실감도 큰 것 같아요. 다른 개인을 찾는 길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자기 수준도 똑바로 직시하는 거기에. 근데 사실 자기 수준은 자기가 직시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친구 관계에서 이제 그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진짜 수준이 뭔지. 또는 취직할 때도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잔인하게 드러나고 그죠. 근데 그게 잔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느껴지는데 왜 피드백이 잘 안 오니까. 그게 이제 공자의 불옥 지천명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불옥이 40이 불옥이잖아요. 그때 요즘 좀 느립니다. 사실. 뭐 그게 요새 이제 뭐 한 50세 돼야 40이 되는 건데 근데 불옥대의 그 특징이
그냥 자신만만하고 그 건방지고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두려움이 없는 나이가 되는 건데 부록이. 근데 그때 옆에서 누가 아니야 너는 그거 못해. 네가 할 능력이 안 되라고 얘기하면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화내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 고생을 하고 하다 보면은 옆에서 얘기하는 말이 들려. 그래서 그때 이제 내 꼬락지가 이거구나. 그래서 지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천명이 돼도 지금 한 단계 건너뛰었어요. 그 지천명이 돼도 옆에서 누가 자기는 이제 알아. 내 능력은 여기까지가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라고 알면서도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해주면은 그게 듣기 싫어서 이제 막 반발하고 싸우다가 그래 하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이제 저 친구 말도 받아들여야지 하는 게 이순이 되는 거예요. 귀가 순해져서 남의 말이 그냥 곱게 들어주고. 근데 그게 행동이 안 되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행동이 안 되다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70이 되면 이제 종심소욕 부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창피한 일이 없다. 이제 그게 군자의 길인데 요새 나는 한 저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지천명까지는. 부록은 지났고 아직 이수는 안 됐어. 현내는 아직 부록도 아니지. 그렇죠. 벌써 부록이면 안 되지. 부록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부록이 되냐면은 늙은이랑 공부도 했고 그리고 적당한 사회 경험도 했어요. 그 나이가 되면은 그 옛날에 뭐 20대부터 10대 공부를 하고 20대 관직에 나가면은 한 20여 년 그 관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올라가고 경험도 많이 쌓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세상이야. 우리 지난번 6장 대충 넘어가는데 6장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이제 6장이 이제 법의 지배, 법이 왜 형식 이제 구체적인 무언가를 지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말씀하신 신호등만 대비하는 형식적인 법이어야 되냐 하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이상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국가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뭔가 국가는 우리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걸 제기하는데 그런 국가에서는 왜 입법부와 사법부가 박수부대로 전락하게 될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상사회를 이상사회를 정하고 그걸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넣어야 되니까. 눈에 보일 때마다 법을 제정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비난이 생기고 너희들이 자꾸 무능하게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그 이상사회라는 게 일단 그 법의 지배라는 거를 나 여기서 딱 제일 정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예측 가능한 곳. 내가 뭘 하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 법의 지배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에서 또 그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의 모든 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법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상 사회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예측을 못한 그렇죠. 추구는 하지만 예측을 전제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법이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법이나 결국은 법인데 법이 들어가서 거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낙치는 거를 행정부나 뭐 아니면은 권력자가 자기가 이상사에 맞는 걸로 법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는 앞서가는 권력자를 뒤따라가면서 처리해줘야 되니까 뒷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시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같은 얘기네요. 나 입력이 잘 안 됐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해? 그 법의 지배라는 거를 일단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상주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상주의는 예측 가능한 물론 목표는 뚜렷해요. 이상적인.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그걸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거는 변화무쌍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거를 법이라는 거는 미리 정해놓는 거잖아요. 약속을 해놓는 거. 사법 절차를 입법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처단하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개 법의 지배가 있는데
이 집에는 그 예측 불가능한 이상적인 거를 그 추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변동하니까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권력자, 뭐 정부가 됐건 아니면은 독재자가 됐건 뭐 그 사람이 굉장히 효율적인 절차적으로 효율적인 거예요. 나서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걸 여론이란 이름으로 뭐 국민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갈 때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한 행동을 그 입법으로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그 부수되는 그 뒤처리를 사법부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시녀가 되는 거예요. 입법 사법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서 그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책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 법의 개정이란 게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바꾸자 이 사회에 맞춰서 뭔가 해주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TV에서 때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TV에서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공기처럼 이미 있는 건데 그러면 법 개정에 대한 어떤 이유 자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유주의자적 관점에서 보면 법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어떤 거니까 그렇지. 사실 아예 건들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사실은 그만은, 건립했을 때 법이 만들어진 그거를 사실은 이게 불합리하더라도 건들면 안 되는 게 자유주의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불합리하더라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영미법이 그래서 되게 웬만하면 법조항을 안 만들고 판결도 현대 판단해서 하는 게 헌법에 비춰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 조항도 굉장히 적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자꾸 많은 게 너무 문제. 그래서 뭐 법이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건지 제가 지금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법은 해야 한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그게 자유주의 법이에요. 사실은 뭐 하지 말라는 법이나 해야 한다는 법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지 말라면 아니지. 이걸 하라는 아니지. 거지. 다르지. 되게 작지 규모가.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자유연정론에서는. 자유들이 많아지면 자유가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야 되는 자유를 주면 뭐만 해야 될 자유를 주면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 외에는 문제가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고 뭔가 지정을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될 것만 지정을 해야 그게 자유의 폭이 넓어지니까. 해야 된다는 걸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생각해봐. 법이라는 게 이걸 해야 됩니다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어? 생각해보면 이거를 하면은 뭔가를 더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뭔가 제재가 가해지는 거거든.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재거든. 그러니까는 뭐뭘 해야 된다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사실은 그 기독교의 10계명 같은 거 이상의 법이 있어야 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해.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 게 10계명이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법, 자유주의의 최소한의 법이다. 그래서 성경과 그 자유주의가 충돌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10계명 이상의 율법을 준 적이 있느냐, 그 이상의 율법을 만들어낸 거는 중간에 있는 저기지, 그 지도층이었지. 하나님 10계명 이상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근데 그 자유주의자들의 반하는 그 세력들은 항상 그 시대마다 새로운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권력을 부여해주고 싶은 그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뭐 성소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또 극성 페미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약소자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그 세력들이 있는 한 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어떤 제한, 최소한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하는 게 늘 방해를 받고 늘 도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비약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저희 사람들.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신경 쓰고 그거를 보살피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죠. 그런데 왜 이게 국가 단위에 이걸로 결정이 돼? 그러니까요. 건너뛰느냐. 그거를가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그
좌익들이 뭘 하면 무조건 모든 거를 국가에 지원을 준다든가 시민단체나 이런 걸 자꾸 국가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형태로 자꾸 만들어서 가운데 이걸 없애버려요. 가운데 버퍼 역할을, 사회의 버퍼 역할을 하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버퍼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국가가 왜 이거를 그럼 국가가 이걸 다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해도 당장 그러면 어찌할 건데 할 때 해줄 말이 없으니까 버퍼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데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로 내가 지방자치 얘기하듯이 지역분권화돼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게 하든가 그게 뭔가 이렇게 중간재가 좀 많이 생긴다면 그리고 또 쟤들은 자꾸 그 중간재를 그걸 알아서 그런 건지 성향상 하다 보니 그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중간 역할이 자꾸 없어져요. 쟤네들이 뭔가를 하면 자꾸 국가가 다 하고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 시민단체들은 자꾸 고사되게 만들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근데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시민단체가 고사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이미 그 시민단체의 목적 자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궁한 사람이 우문을 판다고 사실은 자기가 사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근데 오히려 미리 중간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 수도 있는 어떤 건데 여기에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원 없이 스스로 형성된 시민단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지원이 없이 형성이 돼야 시민단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국사회 시민단체는 이 운동권들이 특히 운동권 전체가 몰락하면서 그 많은 활동가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주제를 잡고 공동체 활동하고 환경 하고 뭐 내를 아름다운 재단처럼 어느 대기업 뷔페 나가서 추적하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형이 된 그러면서 자기의 코드에 맞는 활동을 해온 거지 진짜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면서도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는 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 정권 내에서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많이 활용을 했네. 그런 안 좋은 좀 저게 있었네. 좀. 아니 지금 이제 관변단체를 활용한 쪽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반정부 활동을 노골적으로 반정부가 아닌 그 여론 국가 그러니까 사회와 그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이익을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대변한다라고 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그 세력화가 된 거죠. 그걸 정부는 억압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웠으니까. 근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공화주의 시민운동에서 그건 뭐냐면은 걔네들은 이제 그거예요. 국가 권력의 일부 입법 기능이라든가 권력의 일부를 자기들이 그 영역에서 장악하고자 하는 진지론이에요.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시민단체들이요. 걔네들. 그래서 그쪽을 지향해요.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입법권을 따내고 힘을 키워서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단체들이라. 그런데 박원순이 결실을 제대로 맺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 혁명론도 먹히는구나. 공화주의 시민운동 혁명론도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엔 이렇게 먹히는구나 싶은 게 걔네들은 작은 단위 서울시를 장악하면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가고 국가 단위로 힘을 장악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좌익의 모든 방법이 다 실험이 되고 성공을 하는 사례가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은 음모론인데 지금 종교적 성적 그다음에 인종적 차별을 없애라고 미국에서 수정헌법을 해가지고 발표되고 그리고 발표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지금 미국 헌법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수정헌법에서. 근데 그거를 추진해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차별받고 싶지 않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금을 거기 창업을 해서 그 축적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가들을 밀어주면서 유태인 차별 못하게 해 이런 걸 하는데 노골적으로 그러면 더 차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뭐 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이에 의한 차별은 나쁜 거야라고 만들면서 종교의 슬그머니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차별금지 그 법은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정치가들을 내세워서
사회적인 이슈로 만든 거죠. 그 차별하는 건 나쁜 거야. 재밌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유태인과 유태인의 대결이네. 생각해보니까 거의 지금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거를 구축하고 이걸 지켜낸 사람 사상가들도 거의 유태인들이고. 생각해보니까 유태인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저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던데 내가 그 변화의 한순간을 본 게 처음에 86년에 미국 갔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TV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즌스 그리팅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고칭이. 그러니까 그 시점에 유태인이 완전히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자기네 축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그 전까지는 미국은 정말 개신교 기독교 사회였는데 기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보수주의 책 보면서 디즈레일리라고 그 보수주의를 정말로 역사의 용어를 정말 실제 정치에 적용한 말하자면 그 영국의 유명한 보수당 이제 당 대표인데 그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막스도 유태인 집안인데 그 책에서 근데 그 사람 이제 보수주의 쪽 얘기죠. 배교한 유태인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류에 껴들지 못하고 분노하고 자기 스스로 유태인의 정서를 유태인의 그거를 유대교의 그거를 좀 배교한 유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태인과 유태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 자유주의 상업 중심의 어떤 자유주의 시대를 유태인의 주류가 세운 이제 상업의 정신인데 유태인의 배교자들이 양쪽에서 보수주의와 그 사회주의가 공격을 했는데 공격의 방식은 대신에 이 디즈레일리 보수주의자 유태인은 이제 끌어안는 방식 기존의 사회의 모든 거를 자기의 것으로 서구 사회나 모든 역사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저기 했고 이제 저기는 막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 모두 끊어내고 이제 그 공격하는 방식으로 했던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더라고요. 그 보수주의 책이니까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쓴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유태인의 사회다. 이게 이 사회의 어떤 좀 정신 자체가 유태인과 유태인의 대결이라. 그러니까 유태인을 정의할 때 유태인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에요. 아빠가 유태인인 거는 유태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유태인으로 친다는 거는 교육. 엄마가 자기 전통 방식으로 교육해서 유태적인. 근데 그럼 유태적인 사고가 뭐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단히 우리가 뭐 탈무드에 표현되는 가만히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정말 자유주의도 거기도 녹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아까 우리 한국 사람 만들기가 고려 때까지 이 한민족은 모계 사회예요. 고려 때까지 결혼을 하는 거를 지금 시집간다 장가간다 그러죠. 근데 그 조선 중기까지 그랬어요. 조선 중기까지. 예. 그래서 조선 고려 시대에는 시집 가는 게 없었대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갔지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대. 그래서 처음으로 이건 내가 거기서 본 건데 처음으로 시집 간 사람이 세종대왕의 여동생이야. 그게 왕이 성리학 유교의 관례대로 장가를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불교적 영향이 계속 있어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추청하기를 왕가에서 먼저 예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기 여동생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게 처음이래. 그리고 율곡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강릉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강릉이 외가라고 이의 외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릉 오죽헌이 신사임당에 살던 오죽헌이 신사임당의 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외가에 이렇게 기대해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모계 이 성향이 강했다는 거지. 그래서 모계가 중요한 모계 회복을
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왕이랑 이렇게 그러면- 모범을 보여 강요해도 한 200년 걸렸어요. 그러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20, 30대 쉽게 뭐 맘충 세대들은 안 됩니다. 나라를 또 망가뜨리니까. 아니 맘충도 있지만 또 안 맘충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 지지도를 보면 우려스러울 정도로 20, 30대 여성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착하고 잘생겼다. 근데 조국 그게 저는 젊은 여성들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쨌든 그 사회적인 사회가- 어떤 이게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맘충들이 그러면 남편과 별개로 엄마들만 그럴 것이냐 좀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게 팩트플리스에서 보듯이 요 시각으로 보면 맘충들이 문제지만 요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알고 보면 맘충이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서울 시내 강남에 사는 어떤 특정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뭐 그냥 맘충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우리 차트를 보면요, 190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GDP 20개 국가가 이제 쫙 나와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20개 국가에 대한민국이 처음 나타난 게 1988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20이 바뀌었는데 이때 88년 이후로 그 이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간 게 그 12, 8위까지 올라갔어요. GDP 그걸 해가지고 요 88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88년 이후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노태우 때 아파트 값이 뭐 2배, 3배로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졸부들이 늘어난 거지. 그랬을 때 그 졸부들이 갑자기 늘어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산활동, 산업활동에 하기보다는 그 돈을 쓰기에 이제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 쓰기에 바빠지다 보니까 자식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을 챙기지 못한 부모는 돈 갖고 할 수 있는 건 애들한테 돈을 주면서 니들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놀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그냥 불로소득으로 생긴 돈으로 뭐 놀러 다니면서 클럽도 가고 차도 사고 이러면서 자란 세대가 지금의 맘충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어떤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부가 아닌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걔네들에게는 뭐 그 어떤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나는 이게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라는 고민하거나 갈등. 우리 세대만 해도 옛날에 뭐 음악도 다 찾아서 듣고 뭐 그랬는데 얘들은 그냥 어울려 있는데 풍요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고민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런 게 사실이라면 내가 말한 게 이게 사실이라면은 요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아이들은 이제부터 고통을 받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도 경제적인 여력이 떨어지고 자기들은 없어. 자기 부모들은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한테 여유를 넘겨줬지만 자기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더 없겠지.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부분에 대한 교육에 좀 기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난 맘충들의 행태들을 보면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한다든가 뭐 시위하고 그리고 또 막 거기서 댓글 열심히 달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 뭔가 참여하고 싶고 하지만 그 방식을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걸 아직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장 경제 상황에 자기가 인발부되지 못하다 보니까 피드백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무조건 몰려다니게 되고 이상한 걸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로 비춰지는 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내재된 욕구라는 게 사실은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좀 봤거든요.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만 어떻게 이렇게 뭐라좀 이제 또 시민단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이제 에너지가 되고 말하자면 보수 측에도 오히려 좋은 든든한 좀 이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를 우린 조직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자꾸 이제 이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암충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대가 사실은 사회 활동을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안 하는 세대거든요.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하게 되는 세대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온 할 필요 없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경쟁 사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야 하는 수준을 받았는데 막상 경쟁 사회를 뛰어가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녹록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자발적 약간 나는 애를 키워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의적으로 이제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미 마인드 자체가 경쟁에서 이제 도태돼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거를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포커스를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 이쪽에다가 할 수.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뭐 같이 사회 참여를 안 하는 마당에 왜 굳이 그러면 뭐 저기 달창이 되고 그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느냐를 볼 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만든 그 달창에 반대에 있는 보수 우파의 모습들, 박근혜까지 포함한 그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충분히 이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는 풍요 속에 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는 녹록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닌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달콤하게 얘기를 하니까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거는 이쪽의 모습을 이제까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건 잘못된 거고 그것이 실제는 이런 건데 표현이 그동안 달리됐던 거다 하고 다시 꾸미는 것도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승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만 카페 같은 거 자발적으로 생기는데 나는 잘은 안 들어가긴 했지만 대충 우파만 카페에서 왔다는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정치적인 어떤 좀 극보수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활동을 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파만 카페가 약간 좀 싸우려고 이렇게 조직한 사람들이 좀 주도가 돼서 그렇지 그런 식의 그래도 그런데 못 견디고 우파만 카페 가입하는 가입 숫자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몇천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이제 적절한 정도의 그 수준으로 좀 어렵게 무슨 시장 경제 무슨 뭘 하자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내가 또 이 얘기지만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저기 뭐라 그래 뭐 벼룩시장 같은 걸 잠깐 열어서 그 모인 걸 뭐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그런 중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제공이 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스며들어 오고 거기서 자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벼룩시장에서 물건만 팔아봐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애환은 대충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근데 내 개인적인 느낌이었고 모르겠어요. 실제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승전 자기 수준을 알자 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우리 헬라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이 자기가 충분히 사회 경험을 하고 결혼을 하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쟁에서 약간 도태된 듯한 패배감이 있고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했다면 김지영 같은 82년생 김지영 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 결혼한 것도 누구 탓 같고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애 키우며 고생하는 것도 남편 탓 같고 시댁 탓 같고 이렇게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사고 방식의 제일 큰 특징이 남 탓인 거예요. 왜냐면 남 탓이 되게 편하거든. 나는 다 정확한데 남 탓하면 민식이법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안 됐지만 사람들이 흔쾌히 할 수 없는 게 자기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애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근데 자기가 애를 돌보지 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조금만 정직한 사람 정말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게 건강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법적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오로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난 길 건너편에 있었고 나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정상인데 오로지 기사가 잘못됐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쉽게 흘러가는 거야 이 대한민국.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스스로 교육받는 건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서 제외돼서 자란 세대라는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80년생 김지영 그 세대가 사실은 그 여자들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걔네들이 뭐 그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열정을 불살르고 이러던 세대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라온 뭐 세대 자체가 크게 너희들에게 무슨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어떤 뉘앙스만을 누적돼서 자라워서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울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뭔가를 참여하고 뭔가 이끌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책임도 강요받지 않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대학교도 뭐 엄청 좋은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해 내가 가족을 이끌어야지 그런 요즘 젊은 여자들은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뭔가 해야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도 없이 자랐던 세대라 압박감이라는 게 사람을 또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굶주려 있는 세대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긍정적인 무언가를 받으면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피드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게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긴 하거든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육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교조 교육에 대해서 제 친구 또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 내용 몇 면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그 정교조라는 게 뭐 그것도 교육받은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지하에서 극성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교조는 약간 웰빙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정교조는 신념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 한 명 한 명을 내 사상과 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입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영향을 받은 세대가 지금 딱 20, 30대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게 남 탓하기 딱 좋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정교조에 많이 물들었어요? 3, 40대.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학교 교육이 저는 그렇게 우려할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학교 선생님 수업 안 들어요. 학원 가서. 네, 학원 가고 선생님 힘이 하나도 그럼 없어요. 다행이고. 이 고등학교 나온 학교 전 선생님이 다들 전교조거든요. 저희가 완전 정교조 학교였거든요. 오리지널. 그런데 나 주변에 애들 보면은 전혀 근데 재밌는 건 큰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없더라고. 우리 때는 반대로 그 이제 그 권위주의 그 교육을 받은 거거든. 그 방공을 방공을 뭐라 그러죠? 목표로 해서 국시로 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게 이 민주화 투쟁한다는 그 반발, 그 10대의 반발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게 반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1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요새 중고등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돌아선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학생들 나왔겠지.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조용히 있으면 그 분위기 다른 게를 이렇게 막 뚫고 나오기 힘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되겠지만 사실은 모래의 선 같은 거네. 그렇죠.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가 오히려 선생님들이 진짜 멋있고 잘생기고 막 이쁘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애들이 선생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이미 선생님이 되게 꼰대 같고 막 친해지기 싫고 아저씨 같은데 되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무시의 대상이지 이게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란 나 말이야.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에 관한 문제인 거지 사회, 경제 이런 거 선생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근데 역사도 사실은 무식하잖아요, 역사도 사회적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그 어떤 역사의 정신을 물려받는다는 건데 사실 저희는 시험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아니 사실 난 기억이 역사의 하나도 정신을 물려받는다 이런 거는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같은 경우에 뭐 일본이 이랬었잖아 하고 우리 이렇게 머리 주입이 되면 다 그쵸, 그런 그쵸.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건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위험한 더 위험한 건 설민석 같은 애들이 더 위험한 거지. 그렇죠. 영향력이 크니까. 그리고 물타기 사회 하는 경제에 관한 거는 연예인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멋진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큰 거지. 학교 전교조. 학교 가서 학교 딱 들어갔는데 선배가 무슨 우리의 역사는 잘못됐다고
굉장히 쿨해 보이고 우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히려 지금 애들 생각해 보면은 야 자유가 뭔지 알았다 이런 선배가 있으면 굉장히 쿨하고 멋져 보일 것 같아. 지금 그 내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런 게 잘 먹힐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이제 사실은 진짜 학교에서 올바르고 막 진짜 막 남 도와주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좌파적 성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막 되게 멋있어요. 막 불쌍한 애들 막 도와주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그런 게 좌파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들어 가는 거지. 선생님의 교육으로 물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한국인들의 그 어떤 품성, 성향 중에 착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이 조선시대 내려오는 성리학적인 그 가치관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봐요. 그게 약간 병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해서 나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도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이런 불의한 것에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이 민족 전체의 도덕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을 잘 안 하고 욱 하고 또 다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로 어느 정도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사실 말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 우리가 그때 좀 성급했구나, 우리가 그때 사실관계를 안 따져보고 좀 그랬구나, 이런 반성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없잖아요, 드러난 사람들은. 반성.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착한 병에 걸렸다, 도덕적인 병에 걸렸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인천의 그 부자 그것도 보면 어제 나왔거든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 아버지가 도박 놀고 게임하고 아들하고 그러는 사람이래요. 성실하게 일 안 하고 당뇨가 있는 건 맞지만 그 주변 지인들이 그거를 막 게시판에 댓글을 써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국가에서 보조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관계를 안 따져보고 어떤 드러난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고 너무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야.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위에서 밥 사주고 돈 주고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난 사실은 난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냐 없냐를 왜 따지고 있냐. 그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따져야지. 정작 법에 어떤 그 말하자면 단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집단적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물타기가 되면 나중에 게으름병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그러면서도 법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런 해이한 정서가 생기면 저는 사회에 안 좋다고 봐요. 근데 난 그런 접근 자체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적인 어떤 문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싸워야 하는 어떤 전체적인 문화는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잘 이러면 우리가 해이해져서 안 돼.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박도 하고 애하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런데요. 지인들이 증언을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만약 내가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이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왜 했냐 여차여차 해서 했다. 그게 다 드러났으면 도와주겠다고 막 전화 폭주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왔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진실이 묻히는 게 저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한 병이 가지가. 그 뭐였지? 되게 도덕적 우월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못날수록 그게 그러니까 착한 병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의 돈을 줌으로써 자기가 얻는 이득이 만족.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그 사람들도 다 알 거거든요. 이 사람 도박하고 그 친구들이 그랬는데도 사주는 이유가 사주면서 아유 이런 중심보단 내가 낫지 이러면서 되게 이거라도 먹고 살아라 하면서 되게 그 만족감을 굉장히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건 착한 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정작 딱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지나가다가 그 사연을 얼핏 봤다 하는 사람과 경찰이 듣고 보니 아침 점심 못 먹었다 하더라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근데 사건이 그 도와주는 거 자체는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에 국가가 자꾸 이제 그
국가가 개입해서 남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하고 도와줘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인식의 범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범위라는 건 굉장히 얕잖아요. 그 넓지가 못하잖아요. 인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까지 결정권을 가지게 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좋은 또 사회적 경험이라고 봐요. 알고 봤더니 이랬더라. 근데 이런 건 반복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 못 하거든요. 근데 또 내가 나 도와줘 했는데 너 지난번 도와줬는데 너 뭐 했잖아 이러면 뭔가 다른 걸 어필해야지 도움을 받거든요. 뭔가 좀 하는 척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행위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행위 자체도 그 도움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스스로가 뭔가 개발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다 거지예요. 길거리 연주자들 퍼포머들 사실은 다 거지예요. 거지들이 국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뭔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발달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번 케이스는 이거 사회적인 좋은 좀 경험으로 맞아요. 이렇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좀 이게 알고 보니 이랬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많이 알리고 사회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좋은 뭐 경험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냐? 이거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제가 지적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닥치고 착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닥치고 젖벌든 사람들도 용서가 돼야 돼요. 내가 정의로웠으니까 내가 아는 그 팩트, 내가 아는 언론에서 얘기한 그 정보 안에서 나는 정의로웠으니까 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 사회에서 좀 성급하다. 뭔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임을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착한 행동, 이거 봐가지고 착한 행동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옳은 행동, 나중에 비난을 안 받을 행동이라고 판단이 될 때 들어가는 면이 커요. 근데 나중에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집단으로 행하면은 틀린 거라고 판정이 돼도 이게 피드백에 이게 비난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됐어요. 우리가 피우순위 미선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가 그렇게 이번까지 터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 언론이나 이런 쪽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집단 행동을 했어도 책임을 짓도록 뭔가 되지 않으면 더 거대한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만 사람들이 나서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야 너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야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잖아 이런 말 한마디에 이제 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는 어떤 자기가 쉴드 칠 수 있는 바운더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데 너는 그 상황에서 그런 거 보이는데도 그때는 어떻게 안 하냐 이렇게 반대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도덕적인 부분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 인사말에 고맙습니다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뜨리마까시인데 우리는 주고 받잖아요. 근데 뜨리마까시는 받고 주는 거예요. 뜨리마가 먼저 내가 먼저 받았어. 뭘 받았냐? 네가 나한테 주는 조그마한 성의 적산 뭐 동량을 내가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받음으로 해서 나는 이미 너한테 줬어. 뭘 줬냐? 만족감을 준 거예요. 자기 인도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슬람 그 생각인데 이슬람은 자선을 의무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카르타 가면은 마닐라에서는 그 거린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자카르타는 거린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빵빵거려. 그럼 거지가 쳐다봐 그래. 오라 그래. 오면은 돈 줘. 그러면 뭐 뜨리마까시 그리고 가. 아주 건방져요. 거지들이 정말 비굴하지가 않아. 그 바탕에 나는 네가 나한테 돈을 줄 기회를 줌으로 해서 너에게 이미 네가 준 거보다 뭐 그 정도 이상의 그걸 줬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적성 같은 경우는 누굴 도와주고 그 사람이 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몰라도 일단 주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건 자기들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편한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이제 효순이 미순이처럼 누구를 공격하는 이게 그 공격적인 칼이 됐을 때 그때 그거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권 분립에 4부가 돼가지고 현재는 저기 어디야 전교조라고 그랬나? 거기 헌재. 4부. 헌재. 헌재가 들어갔다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4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언론은 그 선동의 그 기수가 돼가지고 이걸 여론을 호도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호도했기 때문에 자기 비판을 못 하는 거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도.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 언론 기능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유튜브도 사실은 아무리 다양한 걸 볼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이 그냥 언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스나 이런 거랑. 왜냐면 우파 방송을 보면 어차피 우파 방송밖에 안 떠요. 근데 제가 헬마우스 이런 좌파 방송 보잖아요. 그거 보면 또 그 사람 말 다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말이 우파가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헌재가 그 우리 사건 분립 그걸로 저기에 넣기 힘들다고 하는 게 헌재 권력을 어떻게 저지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외부 기관일 뿐이지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거기에 우리 그 권력 분립에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언론 부분 같은 경우도 항상 그 논란이 있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사실은 언론을 누가 견제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더 많아져야 된다. 완전 민관화돼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언론이라는 건 일단은 우리들이 언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언론이 견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잘못 보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책임을 어떻게 되묻지 않고 견제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언론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무작정 언론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언론의 존재를 중요하게 이제 이 사람의 발언을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 잘못을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조금 좀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당장 지금 뭐 했을 때 당장 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그 견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언론이 하나의 팩트를 두고 이미 자기가 정해진 답을 보고 그 팩트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치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 따라서 이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니까 이미 좌파적으로 답을 내린 상태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이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가게 되는 거고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우파가 바라보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했는데 그거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간은 이제 싸울 때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거는 미제스가 얘기했듯이 다른 목소리. 근데 우리 그 당시 생각 보시면은 이미 언론에 있는 기자들 자체가 똘똘 뭉쳐서 굉장히 그 구성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언론인이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른 목소리만 미국처럼 다른 목소리만 나와도 그거는 언론이 뭔가 서로 견제가 되니까 좀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인 거죠. 그다음에 좀 전에 현우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을 바탕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의 문제가 그 이슈로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사실이 틀리게 사실이 아닌 거를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지. 그거를 끊어내는 게 그렇죠. 근데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게 뭐가 사실이 아니냐. 그 중에 어떤 걸 사실이라고 하느냐도 참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지금 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 밝혀지는 과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또 굳이 중앙에 힘이 있는 무언가가 하다 보면 또 국가가 그거에 개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언론의 어떤 취약점 아닐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를 빨리 발표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은 핵심적인 근거는 여기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 증거 어떤 다른 증거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다 해서 이건 내야 되는 거 언론 보도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갔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한 거냐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어려운 판단이 아니고 왜냐면 자기는 이 증거에 대한 팩트를 봤으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또 그 언론이 그때 펜앤마이크에서 박근혜 인터뷰 나오고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언론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견제가 어차피 안 되는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언론의 그 힘이라는 것도 문제지. 그럼 지금 우리가 펜앤마이크를 키워주겠다고 막 구독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게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 또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럼 언론 전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펜앤마이크가 그만큼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뭉치고 한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장 무언가는 피드백이 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겠죠. 그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뭐 쟤들도 30년 걸렸으면 우리도 우리도 30년 걸리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하고 다른 목소리가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점은 언론이 다양화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장 유명한 거 하나 보거나 아니면 듣는 거를 그냥 자기가 듣고 듣지. 싶은 거. 그 언론을 사실은 그 언론의 다양성이 힘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그 언론의 다양성을 다 보면서 비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례 보면 걔가 그냥 다 막 맘대로 막 그 하고 그 사람 저희 트럼프가 막 해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집하고 난 그래서 이 정당으로 사람들이 결집해서 뭔가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도 어차피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어느 정도의 수만 확보가 되면 이게 정치적인 힘으로 결집이 구체적으로 되면 그것도 중요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트럼프의 방식이 글쎄 이게 굉장히 트럼프가 하자는 건 무조건 따르는 좀 트럼프 바들이 또 형성되는 방식이라 이게 정답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 사례를 보면은 그 좀 약하지만 폭스 뉴스라는 것도 좀 있어주고 트럼프가 자기 아니라고 싸우고 거기에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집하고 이런 모습으로 버텨낸 거 보면은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다.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히터 좀 켜놓고 추울 시도 좀 킬까? 잠깐 우리 저기 맞아 끝내고 움직여요. 네. 6장에서 나 그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빨리 7장 8장씩 해야 되는데 아니 6장만 6장에서 요 얘기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기 국회 선진화법, 직권상정, 패스트트랙 요거 많이는 들어봤는데 실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네,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뭐냐면은 싸우지 맨날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어느 이상이 안 되면은 그 법 통과가 안 되게 이제 무조건 모르겠어요. 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까먹은 것 같은데. 국회 선진화법이 네. 그 소수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건 결국은 다수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때 이미 작용화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 이미 작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지금 악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목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한나라당은 그 선진화법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다수당일 때 못했는데 얘들은 그거 그냥 무시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웃기는 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히니까 뭐가 생기냐면 직권상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보충하는 거고 직권상정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럼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냥 국회의장이 나름 이건 도저히 싸우다 끝난다 하고 직권상정을 하면은 그때는 직권상정한 거는 과반수만 받으면은 또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웃기는 게 국회가 싸우는 게 문제라 그래서
머릿수로만 합의를 안 하고 무조건 머릿수로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또 그러니까 또 뭘 못해서 직권상정이라는 걸 그걸 또 무너뜨리는 또 다른 추가 조항을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드는 어떤 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한마디로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그리고- 자체는 자유주의에 부합된 그렇지. 정책이잖아요. 예. 정말 딱 들어맞는 정책이잖아요. 만장일치. 국회 선진화법. 선진화법이 네.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어떻게 만장일체 있을 수가 가깝게 있어요. 만들자는 거니까 네. 다 설득을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있을 국회가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일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거고. 왜냐면 보편적인 법을 입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좌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현실에- 얘기가 그 법이라는 게 그 목표를 설정한 행정부가 있다면 국가의 목표가 설정하면은 어차피 국회는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박근혜가 잘못 바라봤다 그때는. 근본적으로 왜 국회가 항상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실은 국가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익들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게 받는 거였는데 그 역할을 줄일 생각 안 하고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습이 안 좋다고 해서 했더니 또 국가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국회 거야. 선진화법을 만들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에 도달하니까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거 괜찮은 법이다 하지만 실제 법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렇겠죠. 것처럼 어. 이제 민주당이 자기네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건 맞는데 네.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주의가 원하는 그거가 네, 사실은 그 법이 앞에 맞다. 내세우기에는 그게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타협을 하는 절차가 네. 존중된다면은 그리고 그게 그 보장된다면은 괜찮은 법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지금. 안 되죠. 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왜 타협을 중시하는지, 왜 어떻게든 그 최대한 좀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 최대한 좀 타협으로 하려는 모습만 보고 흉내만 내서 나온 게 국회 선진화법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법 자체를 정말 법의 집에 최대한 신호등 정도로만 그 규정하려는 어떤 다들의 그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의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진영은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네가 막 법을 위반해도 법적 자기네 제재를 안 받을 거라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이런 점잖은 법을 그러니까 법을 바라보는 자세 가당치도 자체가 않죠. 잘못돼. 그 사람들은 그렇죠.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제일 순위예요. 1순위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거짓말도 보기에는 하고 박근혜가 그때 좀 상황 판단을 못했죠. 순진하고 상황 판단을 못했다. 박근혜처럼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국민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주 괜찮은 대통령일 수 있어요. 국민도 존중도 받고. 근데 이 나라처럼 좌파가 어쨌든 권력 잡으려고 도처에서 웅크리고 있고 음모와 뭐 어쨌든 모든 방법 쓰는 나라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가장 그 불행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그 당 안에 그 김영삼계의 이 과거 소위 민주화 투쟁파라는 애들이 또아리 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쪽만 바라보다가 뒤에서 물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맞아요.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부인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죠. 그냥 얼굴마다 비슷하게 딱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너무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박근혜라는 사람은 제가 뭐 면면히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만약 자유주의 사고가 정말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유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많이 키우고 주변에서 많이 기용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자유주의 사고도 별로 없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운 걸로 보면 애국심, 그러니까 아니 애국심이나 뭐 국가 번영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보장 면에서는 오히려 약하죠. 더 좀 약한 생각이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엘리트. 자유주의의 사상을 안타깝습니다. 알고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도 너무 없었고. 설사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정치 현실에 뛰어들면 또 누군가는 타협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기대하는 뭐 전희경 같은 선수도 관건적인 딱 시각에 가면 애매한 스탠스 취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한다 하는데 네. 근데 행동으로 딱 투표하는 거 할 때. 보면 잠깐 바로 잡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니까. 아까 거리에서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거지 아닙니다. 거리에서 퍼포먼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원래 시작은 거지였는데. 원래 시작도 예. 거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런 퍼포머들이 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거지라고 말할 수 없죠. 거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동량인 그걸? 거고 작은 거라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거는 그 사람의 절대 개인의 역사가 거지가 될 수 아니라 없다는 전체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퍼포머들이 버스커들의 역사가 사실은 집시였어. 집시는 거지들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난 그렇게 집시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없다고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거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거지라고 광대, 하면은 광대. 돈이 없어서 거지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저기 뭐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지금 거지라고 말하는 거지. 연예인들이 결국 과거의 광대라면은 광대가 지금 저 거리에 퍼포머라면은 그 사람들도 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요즘은 좀 학생들이 조심해야 돼요. 공연하고 길거리에서 다녔어요. 퍼포먼스 공연하고 하는 사람들이 돈은 많기 때문에 밥도 먹고 함부로 다녔어요. 하면. 잠깐 쉴까요 그럼? 네, 5분만? 5분만 쉬어요. 지금 계속 쉬고 있는 거 아니야?